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문명이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남영우는 인문지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인문지리학자의 시선으로 인류 문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쭉 연구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땅의 문명이라는 책입니다. 인류 문명이 어떤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류 문명이 태어난 곳을 여러 차례 갔다 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영우는 굉장히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명이 태어날 수 있었구나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땅은 문명을 만드는 자국인 동시에 문명을 담는 그릇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문명을 잉태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땅은 문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땅이 생김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많은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둘째, 기온은 다소 좀 건조하더라도 햇빛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따뜻해야 됐고 그래서 토양 갱신이 가능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수송이 원활해야 가능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식량 채집자에서 식량 생산자로 바뀌는 신석기 시대의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문명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땅이어야 문명이 비로소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땅에서 비농업적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직업의 분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문명의 싹이 생겨난 거죠. 취락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호작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서 정보와 지식과 지혜가 서로 합해지고 나눠지고 이런 문학 관습 등이 교환되면서 문명이 태동하게 됐습니다. 결국 인간 간의 교류가 문명을 탄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압도할 만큼의 잉여 생산물이 나는 지역에서부터 문명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가 축적이 되면서 더 많은 기술자 그리고 사제, 관료, 군인 이런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인간의 채집과 수렵 기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인류가 태어난 것이 약 한 20만 년 전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문명이 태어난 것은 불과 10,0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 취락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는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나타나면서 새롭게 등장한 문명의 이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바퀴가 만들어져야 됐고요. 그리고 바퀴를 이용한 수레, 그리고 동물들이 가축화되면서 동물의 충력이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 만들어지고 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물레방아, 그리고 흙을 이용해서 만드는 저장할 수 있는 토기, 그리고 금속을 재련하는 야금술, 서로 교역할 때 필요한 화폐, 계산법 이런 것들이 문명을 만들었고 또 문명과 함께 태어났던 그 이전에는 없던 문명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사실은 더 중요했던 것이 첫 번째 문자의 발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야 됐고 그리고 세 번째가 상업과 관련된 재산 관련 법규, 하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비로소 나오면서 고대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자는 문명과 미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사용하면서 사회 질서가 커다랗게 변하게 됩니다. 인류의 문명이 최초로 시작된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고대의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왜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구대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평탄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했고 인구 집중이 용이했다. 그래서 교역이 상대적으로 원활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류의 문명이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함해서 그 일대를 초승달과 닮았다고 해서 퍼타일 크리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 번역하면 이런 건데요. 퍼타일 크리센트가 왜 그렇게 됐는가? 지중해성 기후지역에 속했기 때문에 건조기에도 살아남았다가 비가 내리면 재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할 수 있었다. 콩하고 곡류가 인간에게는 아주 유용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퍼타일 크리센트에서 집중적으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일찍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인류가 농사를 짓게 되면서 크게 변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1년 단위로 미리 계획을 해야 됩니다. 채집을 했을 때는 그것만 먹었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고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난 것을 오래 다 먹지 않고 겨울을 지나면서 남겨놔야 됐고,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농업의 출현은 문명이 급속도로 고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농업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야생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힘만 가지고서는 농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은 정착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 공급을 하려면 산이고 들이고 나가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니까 길들일 수 있는 동물들을 가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화하면서 인간이 받았던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가축들로부터 사람에게로 옮겨온 질병들이 이때 많이 생겨났죠. 지금도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천연두, 홍역, 결핵은 소로부터 왔습니다. 돼지로부터는 인플루엔자를 받았습니다. 말로부터는 감기를 받았고요. 원숭이로부터는 에이즈가 옮겨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간 장벽 때문에 원래는 그런 동물에만 고유하게 있었는데 동물과 사람이 같이 살고 그런 동물들을 먹게 되면서 이 종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동물종에만 고유하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게 된 거고,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도 느끼고 있고 체감하는 그런 질병이 됐던 겁니다. 이집트 문명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존속된 문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문명은 현대 문명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집트 문명을 일으키게 됐던 나일강 아래 위쪽의 위도가 광활한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집트 문명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전할 수 있을 만큼, 번영할 수 있을 만큼은 했지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거죠. 대비해서 그리스라는 조그만 나라의 문명이 로마를 거치면서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됐고, 그리스의 1세기는 고대 모든 대국의 수천 년 역사에 버금갈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명을 이어받아서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최초의 통일 문명입니다. 로마 제국이 성립된 이탈리아 반도는 그리스 문명을 골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남영우는 이를 앞접시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 같은 거를 이렇게 덜어와서 내 그릇 앞에 놓는 거. 그러니까는 앞세기에 자기보다 앞섰던 그 문명으로부터 좋은 것만 취합해서 만들었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을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피폐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은 땅도 인구도 경제도 행정도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더 이상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지중해 무역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전했고, 문화적으로는 이슬람 문화와 비잔틴 문화가
새롭게 유럽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에 의해서 억눌려졌던, 그리고 사라졌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서적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보존되고 번안되고 발전되다가 그 문화가 다시 유럽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 르네상스가 될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몽골이라는 아주 그 외진 곳에서 테무친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서 통일 제국을 만듭니다. 이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커다란 영역을 가지고 있던 제국입니다. 서쪽으로는 카스피해에서 동쪽으로는 동중국해까지 영토를 가장 넓게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몽골은 정복지에 종교 자유를 허용을 했고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용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로와 통신망을 정비했었죠. 인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아시아와 유럽 세계 사이에 동서문화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모건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수도였던 카라코rum에서 동유럽까지가 한 8,000km가 되는데 이 거리를 10일 정도면 주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800km를 달린 거죠.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가능한가요? 차로다 하면은 가능할 텐데, 근데 몽골은 기마 문지기였기 때문에 역참을 중간중간에 만들어서 말이 하루 달릴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에 가서 말을 바꿔 타고서 가면은 8,000km를 약 10일이면 갔다는 얘기죠.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유럽에 원정 나가 있던 쿠빌라이 칸이 그 소식을 듣고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달됐고 빨리 돌아왔던 거죠. 이 팍스 몽골리카 때문에 베네치아, 제노바 등에서 흑해 연안의 도시의 상인들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상인들 간의 이제 상거래가 될 수 있었고, 안전한 교통로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세계적인 기행기라고 얘기하는 마르코 폴로, 이븐 바투타 이런 사람들의 여행이 가능했고, 그런 여행기가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비로소 새로운 문명사의 지평을 여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5세기 당시의 유럽인들은 뭐 때문에 동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향료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나지 않던 아주 귀한, 아주 비싼 향료가 동쪽에서 난다고 믿고 있었고, 실제로 그 향료들이 아시아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무역 항로를 개척하고자 했고요. 이 결과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아시아까지 유럽의 선단들이 오게 되죠. 향신료, 도자기, 면제품, 비단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구할 수 없었던, 아시아에서만 있었던 아주 진귀한 품목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후추가 매우 귀해서 후추 한 500g 정도면 노예 한 명 값이었다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에 유럽 문명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열강들은 이제 18세기까지 지구 절반에 달하는 식민지를 만들고 유럽세 확장이 지속됐죠. 프랑스와 독일이 다르다. 성정도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땅의 모양이 다르고 땅의 역할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영호남과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센강, 루아르강, 롱강, 메즈강 등 여러 하천이 있어서 다양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마치 금강, 만경강, 영산강, 보성강, 섬진강 등 하천이 많은 한국의 호남과 흡사하다. 이에 반해 라인강 하나와 연결되어 있는 독일은 낙동강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영남과 흡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문화적 기질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조용하고 섬세하지만 독일은 기질이 담백하고 검소하고 다이나믹하고 철저하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기질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지리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지리적 요인을 토지 생산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빙하기에 빙하가 남북으로 약 한 22회 정도를 오가면서 바위가 흩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새로운 영양분이 더해지면서 땅이 비옥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낙엽이 지는 화렵수로 구성된 온대림이었기 때문에 낙엽이 천천히 썩어가면서 영양가가 높은 숲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유럽의 땅은 심은 대로 거두는 땅이었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쉬운 자연이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합리주의적인 정신이 싹틀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끄트머리에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남영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크기가 고대 문명이 탄생했던 메소포타미아, 펠로폰네스, 발칸반도 등의 크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영국과 한반도의 크기 역시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정도의 크기라면 독자적인 문명이 창출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증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가 10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선진국에 진입했거나 문턱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와 한국뿐이다. 서유럽 국가들이 150년간에 걸쳐서 이룩한 성장을 한국은 아주 압축적으로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남영우는 그만큼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동양 3국은 서양이나 다른 대륙의 문명과 비교해보면 이 3국만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래서 동양 3국이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면 문명 중심국으로서의 공존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우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계 역사는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지리적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면서 또 서로 어긋나기도 합니다. 인문지리학으로 세계 역사를 다시 보는 것이 이 책이 주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이 책 땅의 문명,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4입니다. 여러분도 꼭 일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